안녕하십니까. 텍스니어 파트너스 송대윤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2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2021년이 다 가고 있다는 것은 뭐죠? 네, 2022년이 오고 있다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가 곧 2월 하면은 2월 하면 연말정산이란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연말정산 하면은 이번에는 연말정산 때 우리가 돈 얼마나 더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더 받을까? 요 부분만 검색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기본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놔야 그런 응용적인 부분을 공부했을 때 좀 더 학습 효과가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왜 연말정산을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효과적인 연말정산의 전략까지 제가 전부 다뤄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수가 이번에는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A to Z. 제목은 연말정산 So Easy입니다. 네, So Easy하게 한번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지만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연말정산은 So Easy입니다. So Easy 아니고요. 소시지도 아니고 So Easy입니다. 네, 그 중에 제 1강은 무엇이냐?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 입니다. 그 전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자, 저희 상호 텍스니어 파트너스 이쁘게 적혀 있죠? 그 밑에는 교세무사 탱글 대웅이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원천징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천징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원천징수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회사가 보이고 근로자가 보이죠? 네, 학생 아니고요. 근로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뭐를 받죠?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급여를 받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 계좌에 300만 원 그대로 꽂아주나요? 아니죠. 뭔가 많이 차감되고 나서 꽂아주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인데요. 그 세금이 근로소득 간이세표라는 표에 의해서 세기 산정돼서 바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 세금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4대 보험이 있겠지만 그것을 빠지고 우리가 세후급여라고 해서 돈을 받죠. 그 돈을 받는데 이 세금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어떻게 할까요? 꿀꺽할까요? 아니죠. 회사가 이 미리 뗀 세금이라는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떼자마자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그래서 제가 미리 뗀 세금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징수하여 국가, 즉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회사와 근로자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밑에 설명에서 보셨다시피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자는 지불을 할 때 지급받는 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모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은 이자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사업근로연금 기타 소득이든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직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 소득들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왜 징수를 하는 것일까요? 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식하게 원천징수의 취지 혹은 원천징수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이랍니다. 납세자들의 어려운 세금 신고 부담 완화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자들의 1년간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근데 우리도 월급을 받아서 그걸 모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신고해야 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워라밸 지켜야지, 쉬어야지. 그래서 그냥 회사가 세금을 좀 떼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분할 납부를 통한 조세 부담 완화다. 다시 한번 사업자로 예를 들자면, 자, 사업자도 중간 예납이라고 해서 분할 납부를 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년 소득에 대해서 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래서 많은 세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근로자도 그렇게 많은 세금이 나온다. 말이 안 되죠. 왜? 못 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저축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하다 보면은 낼 돈이 없는데 갑자기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더럽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돈이 있을 때 세금을 내서 우리가 한 번에 크게 돈 나가는 것을 완화하는 장치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국가의 효율적인 조세 징수다. 똑같아요. 우리가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산다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국가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돈의 거의 대부분이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세금을 못 걷어보세요? 국가가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야, 얘들 돈 있을 때 미리미리 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자, 왼쪽 위에 있죠? 바로 회사입니다. 소득기속자, 우리죠? 근로자죠? 자, 회사가 근로자한테 소득을, 다시 말하면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일정 금액 떼죠. 떼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옆에 보면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근로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급여를 줄 때 그 밑에 있는 원천징수세액을 떼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에는요, 근로자가 5명 있어요. 그래서 소득을 요 정도 총 줬고요. 총 세금을 이 정도 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세무서에서는 정확히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1년 동안 얼마를 지급했는지 각각 써서 제출하는 것이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천징수는 얼마나 뗄까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들이 쫙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그 소득들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원천징수세율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세율을 정리해놨고요. 이자 소득은 보시면은 1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거든요. 그래서 1.4% 총 15.4%를 원천징수세율로 뗀대요.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다 보면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떼는데 잘 보시면 15.4%를 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15.4%가 아닌 다른 세율일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그러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소득도 15.4%. 자, 사업소득 우리가 3.3, 프리랜서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3.3을 뗀다라고 하거든요. 소득세가 3%, 지방소득세가 그 10%인 0.3% 더해서 3.3%이기 때문에 우리가 3.3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소득 3%에서 5%, 10%인 0.3%에서 0.5% 해서 3.3에서 5.5가 되는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각각 세율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들 많이 아시는 세율을 적어놨고요. 기타 소득, 자, 우리가 경품 같은 거 당첨되면은 밑에 보면은 제세공과금 22%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22%가 바로 요것입니다. 네, 물론 기타 소득도 22%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지만 22%가 기본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다 세율을 적어놓고 요거는 왜 대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적어놨냐? 적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국세청 자료 일부를 발제를 한번 해봤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고요. 보면은 급여가 298만원부터 338만원 까지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고요. 자, 형광펜 보시면은 이분은 306만원에서 308만원인 월급이 그 정도 되는 분의 구간이네요. 자, 보면은 공제 대상 가족의 수가 있죠. 이 공제 대상 가족의 수라는 게
내가 부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나는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1명입니다. 1명일 때는 89,980원이네요. 그리고 2명이면 72,480원 쭉 가서 11명일 때는 1,500원밖에 안 낸대요. 네. 11명.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은 자식을 몇 명을 낳아야 될지. 헛소리 하지마 임마. 어쨌든 근데 이 구간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한 34페이지 되더라고요. 정말 많죠?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고밖에 적을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 원천징수 세액이 얼마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34페이지짜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회 발급이라는 탭이 있어요. 조회 발급이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기타 조회라는 란이 있습니다. 기타 조회라는 란에 들어가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시면 지금 밑에 그림과 같이 나와요. 빨간 표시해 놓은 여기에 월급액 적으시고 공제 대상 가족 수를 넣으시면은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 급여에 따른 세액이 100%일 때는 얼마인지, 80%일 때는 얼마인지, 120%일 때는 얼마인지 각각 나오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월 급여 기입 시의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은 제외하고 검색할 것. 빨간 줄. 근로계약서를 쓰다 보면 뭐 식대, 뭐 자가운전 보조금 등 해가지고 이게 비과세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보실 거예요. 이 금액들은 세금을 과세하는데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제외하고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보시면은, 자, 기본급 상여 식대까지 해서 밑에 지급액계 총 250만원을 받으시네요. 자, 지급액과 공제 내역을 반으로 딱 나누셔서 왼쪽에는 내가 받는 거, 오른쪽은 거기서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모칸을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밑에 쭉 보시면 차임 지급액 225만 5,23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40만 원에 대해서 계산된 걸까요? 250만 원에 대해서 계산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240만 원입니다. 네, 1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과세 금액이기 때문에 빼셔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이 이 4대 보험들도 이 비과세 금액은 빼고 계산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를 시작했던 진짜 목적인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무조건 내라, 이 말이죠. 네. 정구가 매우 귀엽네요. 네. 어떤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내냐?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이 외에도 뭐 퇴직, 양도 등등이 있지만 일단 요것만 얘기를 하면 요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How?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해서입니다. 네, 세금 신고해서 세금 내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제가 아까 원천징수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을 텐데, 과연 근로자는 세법을 알까요? 모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그 시간에 한숨이라도 더 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에 연말정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 어쩌라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든지 연말정산을 하든지 어쨌든 세법을 알아야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을 내가 아닌, 근로자가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가부족액을 정산할 절차에 뭔 말이야 이게.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연말정산이란 것은 1년간 내 급여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세법에 따라서 제대로 계산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대로 계산한 세금과 내가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하는데 왜 비교하냐? 이 원천징수하는 게 제가 아까 뭐랬죠? 근로소득 간이세표라 그랬죠. 간이. 그냥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정도인 사람은 세금 요 정도만 내고 요 정도인 사람은 요거만 내라. 근데 종합소득세법에 따르면은 그것은 살짝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법에 따라서 제대로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행한 절차가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나온 세금과 이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연말정산한 금액이 크다 하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토해낸다. 만약에 더 작다 라고 하시면은 자, 우리가 소리를 지를 준비가 돼 있죠. 이제 13월의 월급인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말정산은 과연 언제 할까요?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2월에 하죠. 읽어보면 소득을 지급한 해에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뭔가 말이 이상하네요. 그냥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줄 알았는데 급여를 지급할 때 한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면은 우리가 환급이 나왔을 때 금일봉처럼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납부를 할 때 세무서 계좌 주면서 여기다 입금하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연말정산분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죠. 자,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도중에 퇴직을 했어요. 도중에 퇴직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도중에 퇴직한 사람은 바로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직하는 달에 우리한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뭐 이런 거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우리가 그때 연말정산 하는 것은 기본 자료만을 가지고 연말정산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 자료라 함은 급여가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처럼 4대 보험이 있을 것이고 기본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150만 원 해서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나올 것이고 세금이 나오면은 근로소득 출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뭐 카드 쓴 것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이직을 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할 때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그 회사에 들고 가서 연말정산을 같이 진행하게 되시면은 5월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근로자의 세금 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회사에 근무를 하겠죠. 그 근무 중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회사가 알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를 하겠죠. 그리고 이럴 쯤 되면은 1월 15일, 정확히는 일정이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회사에서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제출하시면은 2월 말까지 이제 연말정산을 빠르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누가? 회사가요. 회사가 진행을 하고 연말정산이 끝나면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우리들한테 발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계산이 뭔가 잘못됐는데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패스하시거나 하실 거예요. 수정까지 마무리를 다 해서 2월 급여일 때 이 정산분이 반영이 돼서 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급여 외에 혹시나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여와 함께 합산해서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누가? 근로자 본인이. 그 부분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짧은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세무사님, 제 친구는 근로자인데 연말정산 안 한대요. 왜요? 왜 안 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고하는 항목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직원들 4대 보험 신고하고 급여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아까 짧게 설명한 원래는 프리랜서에 대해서 3.3을 떼고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들도 3.3을 떼고 신고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 3.3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용직 신고라는 것이 있거든요. 일용직 신고 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4대 보험을 떼는 정직원이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니다. 내가
3.3을 떼고 받는 사람이다 하시면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용직이야. 이분들은 이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마감되니까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 1강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 제2강 연말정산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이번에 공부하신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와 비슷하게 기본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본 강의들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절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2강 마지막 기본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준비했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텍스니어 파트너스 탱글대운입니다. 탱글탱글 감사합니다.